화요일 오전 은행 로비에 들어서면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광판의 붉은 숫자는 환율이 하락했음을 알리고 있지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달러를 팔지 않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안도감 대신 기묘한 절박함이 감돌며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원화를 내밀고 급하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중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어두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왜 갑자기 자신의 나라 통화에 반대하는 베팅을 동시에 시작하는지 당신은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뉴스에서는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보도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붕괴하기 직전 임시 방편으로 물을 퍼내어 수위를 낮춘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달 외환 당국은 환율을 1,480원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귀중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당신이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안정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차가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갑을 열어 투표하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달러 가격이 내려가자 모든 사람이 이것을 마지막 탈출구라고 여기며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금액이 평소보다 무려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민수는 점심시간에 은행 앱을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저축을 전부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도박사도 아니지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일평균 환전 규모가 작년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중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거대한 무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들이 서 있는 땅은 곧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은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폭풍이 오기 전에 저가로 매수하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버린 셈입니다. 관료들이 인위적으로 낮춘 환율을 자축하는 동안 비상구는 침묵 속에서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음을 보십시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이 평온함이 사실은 시스템 붕괴 직전의 고요함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13일 단 하루 동안 개인이 사들인 달러가 1,700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작년 평균보다 70%나 폭증한 이 수치는 대중이 정부의 가격 통제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억지로 물속에 눌러놓은 공처럼 환율을 누를수록 튀어오르려는 반발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보듯 투자자들은 지금의 환율을 다시 오지 않을 박앤세일 기간으로 인식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주는 순간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 당장 사라는 초대장이 되어버립니다. 화면 속 파란색 숫자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에는 국가 경제의 안정이 아니라 개인 자산의 방어만이 보일 뿐입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면 돈을 벌고 그대로 있어도 안전하다는 비대칭적인 도박에 모든 이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선다는 뉴스는 거대 자본조차 미래의 환율 변동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가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고래가 움직일 때 새우들은 본능적으로 포식자가 피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만들어진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스프링을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손을 떼는 순간 튕겨나가는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항상 괜찮다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몰락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환율의 변동성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은행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환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입니다. 달러를 사는 행렬이 길어질수록
원화의 가치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 하나가 서서히 금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소리 없는 사이렌 소리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은행 시스템 내부에서 달러 유동성은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동요를 넘어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말 환율 종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회계장부를 관리하려 했지만 눈치 빠른 시장 참여자들은 그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저렴하게 매수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무모한 시도와 같아서 억눌린 시장의 힘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이것을 경제 위기가 아닌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써가며 만들어낸 일시적인 안전지대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험한 달러 사재기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자본이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지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화의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밝은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달러를 사려는 줄이 길어질수록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불안감은 마치 전염병처럼 도시 전체로 빠르게 확산합니다. 은행 금고에 쌓여있던 달러 현찰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실물 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에도 경고등이 켜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스프링이 결국 튀어오를 때 그 충격은 서서히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과거 IMF 사태 때 정부의 방어막이 뚫리는 순간 환율이 얼마나 무섭게 치솟으며 삶을 파괴했는지 똑똑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내가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겠냐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0%만 올라도 당신이 가진 원화의 구매력은 정확히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삭제된다는 냉혹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마트에서 구매하는 수입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아무런 고지서도 없이 당신의 지갑에서 매일 조금씩 돈을 빼가는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형태의 세금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도 없이 들판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막연한 공포에서 탐욕으로 그리고 다시 탐욕에서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달러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 은행은 예고 없이 환전 한도를 축소하고 당신의 자산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할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문을 걸어 잠그려는 시스템 사이의 충돌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달러를 사갈 때마다 자신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확히 같은 양의 달러를 국제시장에서 사들여야만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의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외환 시장을 덮치게 됩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며 환율을 더욱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자가 발전 엔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수입 자재로 공장을 돌리는 김 사장은 지금 결제 대금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결제를 미루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오히려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결제를 미루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환율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숏 스퀴즈 현상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자산은 순식간에 불타버리게 됩니다. 화면 속의 숫자는 차갑지만 그 이면에는 빚을 갚지 못해 무너지는 가정과 파산하는 기업들의 비명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팔 때
적용하는 수수료 격차가 평소보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 모래가 끼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에도 거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더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폭락한 원화 가치와 치솟는 물가라는 고통스러운 청구서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할지 아니면 가계부채를 걱정해 금리를 낮출지 결정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고통의 무게는 고스란히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이제 당신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동네 환전소의 전광판이 꺼지는지 켜지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때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공식 환율과 실제 거래 환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누적되어 터진 결과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있는 원화는 마치 구멍난 주머니 속의 모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도 모르며 곧 닥쳐올 비바람은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국내 자금 시장으로 전이되어 대출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립니다. 당신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낼 때 환율 상승이 내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사실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외화 유동성이 마르면 원화 유동성도 함께 증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환율 급등은 치명적인 파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고 하청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연쇄 부도가 당신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의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은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재료를 줄여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섭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예고도 없이 식탁 위를 점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현금을 움켜쥐려 할 것이며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버티고 있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실질 가치는 이미 폭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 위험한 폭탄 돌리기로 보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계좌를 보며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게 됩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당하며 평생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청산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는 옛날 교과서의 논리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는 기업들은 마진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고용 축소와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가 갑자기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위기가 문턱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신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통지서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친절했던 금융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냉혹하게 돌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정한 눈으로 나의 자산이 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장이 보내는 구체적인 3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은행 전광판에 적힌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높여 달러 유출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달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외국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여 채권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국가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 세 가지 붉은 등이 동시에 켜진다면 정부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당신은 즉시 비상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설마 하는 방심을 먹고 자라며 혹시 하는 의심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지금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왕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존을 지켜주는 유일한 산소 마스크이자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무리한 빚을 내어 투자한 자산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여 부채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에 과도한 빚은 당신을 물밑으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돨이 되어 결국 익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달러를 사는 것이 늦었다면 달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대체 자산을 찾아 해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가혹한 재앙이 됩니다. 당신의 주거래 은행이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비상시 인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비상금을 실물 화폐로 집에 보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편리한 시스템은 극한의 상황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믿지 말고 시장이 보여주는 숫자와 돈의 흐름만을 믿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은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는 생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십시오. 빚은 호황기에는 자산을 불려주는 훌륭한 지렛대이지만 불황기에는 당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자산 바구니에 오직 원화만 담겨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라는 흔들리는 한 배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조금씩 편입하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의 배가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을 분산해 놓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가 눈앞에 닥쳐서야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자신만의 확고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지만 막연한 희망만 가진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의 직업이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닥칠 위기의 체감 온도는 다를 것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당신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거나 지출 구조를 대폭 수정해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쫓는 공격수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골키퍼의 마음가짐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가정경제의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듯 사소한 지출 관리의 실패가 위기 때는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줄이십시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통장에 찍힌 잔고보다 더 중요한 생존 자산이 됩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과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영원히 반복되는 비극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의 순진함을 비웃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불안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장 건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다가오는 재난을 향해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튼튼한 방공호에 있는 사람과 찢어진 종이 우산 하나로 버티는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허무하게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국가나 은행이 당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스스로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간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부를 이전시키는 냉혹하고 기계적인 심판자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부의 이동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포에 떨며 도망칠 때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역발상만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귀찮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달러를 사러 가는 길이 멀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미리 지붕을 고쳐놓은 사람뿐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원화라는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안전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유난 떤다고 비웃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세운 원칙과 계획을 묵묵히 밀고 나가십시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누가 옳았는지 시장이 증명해 줄 것이며 그때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당신이 가져야 할 마지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뼈아픈 고통을 수반하지만 거짓된 안락함 속에 숨는 것은 결국 더 큰 파멸을 초래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경제 위기가 자신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함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며 오히려 다가올 위험을 미리 감지한 당신의 뛰어난 생존 본능입니다. 시장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오직 미리 준비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린 자에게만 불을 안겨주는 냉혹한 시스템입니다. 여름날의 배짱이처럼 노래하며 시간을 보낼지 개미처럼 묵묵히 다가올 겨울을 대비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창문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으며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쾅 하고 닫혀버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환율이 당장 어떻게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대한 흐름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당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단순한 종이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성벽임을 잊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원망과 후회가 아닌 깊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환호할 때 조용히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를 모은 당신의 고독한 인내심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공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지만
공포를 이용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면 당신은 위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짓는 본능을 거스르고 홀로 서는 용기만이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당신을 구할 유일하고 확실한 구명조끼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밖이 떠들썩해도 준비된 자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땀과 시간이 담긴 자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허무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단단히 지키십시오. 위기는 결코 친절한 예고장을 보내지 않고 들이닥치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수많은 신호를 미리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서 당신만의 생존 계획을 종이 위에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남기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밤 세운 그 작은 계획 하나가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의가 끝나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당신에게 부여된 환전 가능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평소에는 무제한처럼 보였던 그 숫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0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돈 $10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실제로 환전을 시도해보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십시오. 만약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버벅대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결정들이 폭풍 속에서 당신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항상 가혹했지만 깨어있는 소수에게는 언제나 부의 추월 차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비상구의 문틈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도 분명히 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겠지만 물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명확한 지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지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금이며 지식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면세 자산입니다. 남들이 뉴스를 보며 한숨 쉴 때 당신은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묵묵히 자산을 옮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끄고 창밖을 보십시오.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하늘은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법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빠른 판단과 행동만이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기회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승을 빌며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 끝까지 생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앱을 켜고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어제 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더군요. 김밥 한 줄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는 물가가 곧 잡힐 거라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경제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여러분의 통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속고 있다는 느낌, 나만 모르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그 불안감,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VIP룸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달러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한국 돈을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을 사고 달러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원화라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숨겨둔 결혼 반지까지 꺼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금을 내놓는 대신 있는 금마저 들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으며 가만히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400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40% 도둑 맞았다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생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도대체 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 잘난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데에는 무슨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통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놈은 아주 냉혈한입니다. 돈에는 조국도 없고 의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은 오직 이자를 단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만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은행이 딱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미국 은행은 예금만 해도 이자를 연 5.5%를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세계에서 제일 튼튼해서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황금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3.5%밖에 안 줍니다. 미국보다 무려 2%나 적게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좀 불안합니다. 옆 동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고 인구는 줄어들어서 손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내 전 재산을 어느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이자는 더 조금 주는데 위험하기까지 한 한국은행에 돈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도 많이 주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짐 싸서 미국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건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돈들이 딱 이 꼴입니다. 굳이 전쟁 리스크 있고 성장판 닫힌 한국에 돈을 놔둘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상식적이고도 분통 터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잖아. 미국이 5% 주면 우리는 6%, 7% 주면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족쇄, 부동산 빚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가계 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빚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막겠다고 금리를 미국처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쌀 살 돈도 없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건설사가 줄줄이 도산합니다. 결국 나라 경제가 그날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밤잠을 설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들이 이자 폭탄에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다 도망가서 환율이 폭등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아주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아,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금리를 못 올리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환차손으로 앉아서 돈만 까먹겠구나. 이게 바로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라는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야,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나는 미국 갈 일도 없고 달러도 없어. 환율이 1,400원을 가든 2,000원을 가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줄, 아니 당장 오늘 저녁 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빼고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칼국수의 밀가루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며 구워 먹는 삼겹살, 그 돼지가 먹고 자란 옥수수 사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 가격표가 40%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 가서 메뉴판 보면 욕부터 나오시죠? 냉면 한 그릇에만 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곧 점심 한 끼에 2만 원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식당 사장님들이 갑자기 돈에 미쳐서 가격을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죽을 맛입니다. 밀가루값, 식용유값,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격을 안 올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전기를 만들고 가스를 공급하려면 연료를 사와야 합니다. 그 연료를 뭘로 살까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공포 영화처럼 변할 겁니다. 이번 겨울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서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금고에 모셔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수입 물가 상승이니 인플레이션이니 어렵게 말하지만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이 예전에 그 300만 원인 줄 아십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면서 원화만 꼬박꼬박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건 애굽이 아닙니다. 그건 불타는 집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삼성을 팔고 떠난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돈을 숨기고 있는지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아주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절대로 삼성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월급을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겁니다. 언젠가는 10만 전자 가겠지. 언젠가는 구조해 주겠지.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10만 전자는커녕 5만 전자가 깨지네만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 좋은 주식을 연일 팔아치우고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20, 3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월급 받아서 한국 주식 사니? 라고요. 아마 10이면 9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미쳤어요? 그 돈으로 국장을 왜 해요? 차라리 코인을 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국장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돈 뜯어먹는 사기 도박판일 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낸다고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회사가 좀 큰다 싶으면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만 쏙 빼먹고 도망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자기들 뱃속만 채웁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판에서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한국을 손절한 겁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미국 나스닥을 보고 엔비디아를 사고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어도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고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보다 심지어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한국 주식은 헐값에 거래됩니다. 이것은 굴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명품관이 아니라 떨이 상품을 파는 다이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신토부리를 외치며 한국 주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미련한 짓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테슬라가 달리고 엔비디아가 날아가는데 왜 여러분만 바퀴 빠진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잘 나가겠지라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가 떠난 시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파란불은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이님, 제이 차 IMF가 언제 터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면서 국가 부도입니다라고 선언한다는 오지 않을 겁니다. 1909, 17년 같은 충격적인 파산은 없을 겁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아주 서서히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따뜻해서 좋다고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꼴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제 1,300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네 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가난해지는 병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티르키예를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도 처음부터 휴지 조각 같은 돈을 쓴 게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고 떵떵거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통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빵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없고 빚은 산더미고 정치는 엉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면 2027년, 2028년에는 1달러에 2,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1달러에 2,000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이들 유학은커녕 학원비도 못 내고 수입 과일이나 고기는 부자들만 먹는 귀한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남미형 국가로 추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마라는 단어 하나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방관이고 내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전 재산이 100% 원화 예금으로만 돼 있습니까? 혹시 전 재산이 한국 아파트 한 채에만 몰빵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끼얹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왜 달러를 사 모으는지, 왜 금을 사는지, 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S&P 500 지수를 사는지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자산의 적어도 30%, 아니 반만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환율이 2,000원을 찍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밥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되지 마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악기를 던져버리고 구명보트로 뛰어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야생의 시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있다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똘똘한 한 채만 믿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견고했던 환상이 지금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 무풍지대일 거라 안심하셨습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냐를 묻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인 52%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종부세 목표치를 12%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징수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여론의 지지까지 얻은 세금 폭탄이 투하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강남 3구나 한강변 마용성 지역의 1주택자라고 해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지 집값이 2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주택자보다 더 혹독한 징벌적 과세를 감당해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오르면 세금으로 뜯기고 내리면 자산 가치만 쪼그라드는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 떼츠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한 보유세 개편안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정부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세금 명목으로 공중분해되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마지막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섬뜩한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2%입니다. 거래세 인하 대신 보유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분노의 반증입니다. 집값만 잡힌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쯤은 감수하겠다. 이 지독하고 서늘한 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정부에게 쥐어준 강력한 면죄부이자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무서운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경제활동의 주축이자 주택 보유 비중이 높은 40, 50대에서조차 60%가 넘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유력 기관이 공동 조사한 결과인 만큼 표본의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통 자산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증세의 저항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번 판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행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뜻입니다. 똘똘한 한 채 뒤에 숨어 과세 혜택을 독식해온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향한 시선이 그만큼 싸늘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우군이 없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이 국민 과반이 원하는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보유세 강화론이 힘을 받는 건 바로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저항했겠지만 이젠 오히려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이 민심의 역풍을 맞을 판국입니다. 증세는 이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몰려오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속에 숨겨진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증세가 아닙니다. 바로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적폐로 몰려 문매를 맞는 동안 정작 알짜배기 고가 주택 한 채를 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이제 대중도 그 모순을 눈치챘습니다. 비난의 화살촉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이라는 본질적 관역을 향해 조준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의 축이 이동하는 순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의 공식은 뿌리째 뽑혀나갈 것입니다. 과연 52%의 분노가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귀한 아파트 값에 어떤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게 될까요? 이어질 내용에서 밝힐 가액 기준 과세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옹성 같던 강남 불패 신화도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미명 아래 누려왔던 달콤한 세금 특혜들이 송두리째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만 때려잡던 시절은 갔습니다. 정부는 이제 가격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예리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2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과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자산 가치는 전자가 훨씬 높은데도 지금까지 세법은 후자에게만 가혹한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기이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한강변 로열 단지들은 안전자산이 아닌 거대한 세금 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아주 선명합니다. 특정 상급지로 쏠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입니다. 즉, 강남과 마영성 등 핵심지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집주인들을 지켜주던 1주택자 비과세라는 최강의 방패를 걷어차 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한 채면 끝이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못지않은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혜택을 본다는 건 옛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방패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섬뜩한 건 이 모든 게 물량을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정부의 치밀한 시나리오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로 목을 조르고 양도세는 잠깐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건 짐 싸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버티면 세금의 살이 깎여 나가고 팔려고 하면 그나마 남은 뼈라도 챙겨 나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현금이 마른 은퇴자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영끌족들에게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비수입니다. 고가주택의 희소성이 갔던 프리미엄은 세금이라는 거대한 비용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공산이 큽니다. 모두가 선망하던 강남 아파트가 매달 수백만 원씩 뜯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순간 매물은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서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살벌한 증세 계획을 언제, 어떤 로드맵으로 들이밀까요? 그 시점 뒤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정치적 셈법과 세수 확보라는 거대한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표심 앞에 장사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판에 세금 폭탄을 던지는 건 정치적 자폭이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년 하반기를 결전의 시간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개표가 끝나는 즉시 6월 기준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그 칼끝은 2027년 실질적인 시행을 향해 맹렬하고 날카롭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섬뜩한 진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도 전에 여러분의 지갑을 털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전체 내국세 증가는 4.5%에 불과한데 유독 종합부동산세 목표만 12.2%나 높여 잡았습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안 거치는 마당에 곳간을 채울 유일한 타깃으로 부동산 세금을 찍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만 있으면 내년 보유세는 앉은 자리에서 최대 50%까지 뛸 수 있는 판이 짜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뇌피셜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2027년 본격적인 가액기준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숨통을 조이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39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맞추려 가장 만만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지서가 그대로라고 안심하십니까? 그건 사냥꾼의 덫에 발목이 잡힌 줄도 모르고 풀을 뜯는 사슴꼴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촘촘한 로드맵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그 순간을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가액 과세가 공식화되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멘탈 붕괴, 즉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세금을 못 이긴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그때는 이미 탈출구를 받아줄 매수자가 사라진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국가의 시계는 단 하루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한 파격적인 세율 인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리는 보유세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현행 0.1% 수준인 실효세율이 무려 10배, 최소 1%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서 던진 한마디,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세금 지옥의 설계도입니다. 재산세를 1% 때리면 누가 고가 주택을 갖고 있겠냐는 반문. 이건 현재의 0.1% 수준인 세율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내는 정부의 최후 통첩이자 거대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세금이 고작년 115만 원이라니 정부는 이걸 뼈아픈 실책으로 봅니다. 실효세율 0.1%라는 숫자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헐값이라 보고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만약 부총리의 공언대로 세율이 1%까지 치솟는다면 여러분이 낼 세금은 단순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10배가 뜁니다. 1년에 100만 원 내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1%를 때리는 무모한 도박은 하지 않겠죠.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그들의 말, 속을 까보면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저가주택은 건드리지 않는 척하면서 알짜배기 고가주택만 핀셋으로 콕 집어 세율을 1%까지 때리겠다는 게 진짜 노림수입니다. 부자 증세라는 명분도 챙기고 세수 확보라는 실속도 채우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악한 셈법이죠.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세제 합리화의 가면을 벗기면 드러나는 진짜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강남 입성을 꿈꾸며 뼈 빠지게 대출 갚고 이자 폭탄 견디는 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유일한 퇴로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1%라는 숫자, 이거 단순한 수학적 수치가 아닙니다. 고가 주택 쥐고 있는 분들에게 집 팔고 당장 방 빼라는 사실상의 강제 추방 명령서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제자리 걸음인데 앉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세금으로 뜯긴다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버틸 장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던진 이 1%의 떡밥은 결국 멘탈을 흔들어 시장의 매물을 토해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 살벌한 계획의 실행 매뉴얼이 이미 어떤 대책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판도를 뒤집어 엎을 1025 대책, 그 이면에 숨겨진 세금 트릭을 알게 되시면 오늘 밤 잠은 다 주무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고가 주택의 숨통을 조이고 항복을 받아내려 하는지 그 정교한 덫을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025 부동산 대책이 처음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만 보느라 정작 등 뒤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세금 칼날은 보지 못했죠. 겉으로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특정 핫플레이스에 몰린 수요를 강제로 찢어발기겠다는 거대한 압박의 서막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양천 목동과 분당 과천 같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성지의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은 섬뜩할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 귀하신 집 계속 깔고 앉아 있을래? 아니면 세금으로 수익 다 뱉어낼래?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신규 공급이 꽉 막힌 지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유일한 타겟책을 기존 매물 털어내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출 재고 거래 얼려봐야 집주인들이 안 팔고 버티면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지고 집값은 오히려 바닥이 단단해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보유세라는 피할 수 없는 쇠몽둥이입니다. 능력 있는 만큼 내라는 응능부담 원칙을 들이대며 비싼 집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결국 못 버티고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드려 본 겁니다. 예전엔 보유세 오르면 자식한테 증여해서 소나기를 피했죠. 이번엔 그 공식 절대 안 통합니다. 집값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에선 집을 물려받는 자녀도 감당 불가능한 세금 고지서까지 세트로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가 세금 피하려고 넘긴 집이 자식의 목을 조르는 빚덩이가 되는데 제정신이라면 누가 덥석 증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증여라는 비상구마저 용접해버린 상태에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시장에 던지느냐 아니면 세금 내다 말라 죽느냐 하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려든 꼴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나가는 문인 거래세는 살짝 열어주되 버티는 방인 보유세는 지옥불로 만들어 보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아주 지독한 전략이죠.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당연히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거고 이는 버티던 다른 집주인들의 공포심까지 자극해 연쇄 투매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폼 잡고 앉아있는 그 럭셔리한 거실이 매달 현금을 삼키는 하마가 되는 순간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부채 덩어리일 뿐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 없는 은퇴자들에게 닥칠 미래는 더욱 가혹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흡혈귀가 될 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은 투자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될 겁니다. 정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끝마쳤고 실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무자비한 정책을 미는 게 지금의 여당뿐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평소엔 죽일 듯 싸우던 거대 야당과 진보 진영의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보유세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하필 지금 이토록 위험한 세금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정치적 배경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좌우가 합작한 이 세금 공조가 여러분 등 뒤에 어떤 비수를 꽂으려 하는지 다음 장에서 그 정치적 야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정치색은 달라도 국민 주머니 털어서 세금 걷는 데는 여야가 아주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가장 끔찍한 현실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토지 공개념 운운하며 보유세 인상 군부를 짚었죠. 땅은 공공의 것이니 거기서 난 이익은 세금으로 싹 다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 이건 고가 주택 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기에 아주 딱 좋은 핑계가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낸 진성준 의원까지 합세했으니 이 거대한 세금 압박 수레바퀴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을 향해 굴러올 겁니다. 진성준 의원의 저 발언, 뼈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선거 눈치 보지 말고 보유세라는 칼을 과감하게 뽑으라는 외침,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저 서슬퍼런 요구는 사실상 내년 하반기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명분 쌓기, 즉 치밀한 빌드업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을 투기 세력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는 죽기 살기로 으르렁대던 그들이 유독 부동산 세금 문제 앞에서만 환상의 복식조처럼 움직이는 이유, 그 이면의 차가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걸어두고 실상은 국고를 채우면서 고가 주택 가격을 강제로 주저앉히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던 방패막이는 사라졌습니다. 단지 수익성이 좋다는 죄목 하나로 징벌적 누진세라는 가혹한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총액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주장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주택가액 기준 과세 로드맵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이 거대한 정치적 합의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틈새는 완전히 메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특정 정당의 당론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의도 전체가 합의한 거대한 파도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누가 권좌에 오르든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세 묘수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바뀐 룰 안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릴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격수는 이미 여러분의 아파트를 조준했고 방아쇠를 당길 디데이만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살벌한 세금 지옥도에서도 살아날 구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집값이 얼마일 때 세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은 어디인지 철저히 개인화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제가 시뮬레이션한 가격별 세율 시나리오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탈출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의 칼끝이 멈추는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향후 세제 개편의 핵심 마지노선, 바로 주택가액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이하 구간은 표심이 걸린 서민과 중산층의 영역이기에 정부도 함부로 손대기 힘든 성역으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현재 0.1%에서 1% 수준의 세율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더라도 미미할 테니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일단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바로 윗단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이른바 애매한 고가주택들입니다.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의 신축 대단지들이 대거 이사 정권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구간의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5배 높은 0.5%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산이 여기에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 수준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순간 고가주택의 매력은 증발하고 매수 심리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으로 현금화하거나 세금 안전지대인 하위 구간으로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선은 25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강남 3구의 핵심 단지들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정부가 공언한 1% 세율의 정밀 타격지입니다. 25억 원짜리 집 한 채에 연간 보유세가 2,500만 원이 찍히는 시대, 그건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세금 인출기에 불과합니다. 고가주택 한 채를 고집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가장 미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증여나 법인을 활용해 가액 합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교한 세무 설계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실행의 데드라인은 내년 지방선거 전 상반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매물 유도 정책이 나오면 거래세 완화 혜택을 이용해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가 던져주는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은 사실 보유세라는 채찍을 피해 도망치라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남들이 강남 불패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냉혹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집값 상승분을 역전하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칠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비명 지르는 위기 신호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사람뿐입니다.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라는 족쇄를 풀고 유동성을 확보해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세금 공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퇴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출 플랜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변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보유세 폭탄에 금리 급등과 공급 쇼크가 겹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이 맞이할 퍼펙트 스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마주할 적나라한 미래를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모든 길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하나의 종착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가격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똘똘한 한 채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정부의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내년 하반기 선거판이 정리되자마자 들이닥칠 세제 개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더는 철진한 성공 공식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따라잡고 세율이 치솟는 2016년과 2027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자산 구조 조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머리 차갑게 식히고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십시오. 보유세 부담이 집값 오르는 속도를 앞지르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집은 노후의 버팀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거대한 짐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대중이 공포를 느끼고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기 직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만이 피 같은 내 재산을 지켜낼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주택 가격대별 대응 시나리오를 지침 삼아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흐름을 거스르고 무작정 버티는 자에게 시장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치밀한 대비만이 다가올 세금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낚아챌 자격을 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 통계와 정책 발표를 근거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